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 로켓군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핵전력과 우주전력을 망라하며 군 개혁의 상징이자 중국군의 미래로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창군 8년 만에 비리로 얼룩져 지금은 최대의 자랑이 최대의 숙청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로켓군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앞으로 수년간 시진핑 주석이 전쟁을 결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중국군 내부에서는 숙청의 회오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년 전 시 주석은 로켓군의 핵미사일 운용부대는 물론 우주방어부대, 전략핵잠수함부대, 전략폭격기부대를 모두 묶어 안겨주었습니다. 핵심 비대칭 전력인 핵과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전력을 총망라해 로켓군이야말로 중국의 전략적 버팀목이자 안보 수호의 토대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돌아온 건 미사일 연료로 헛골을 구워 먹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핵심 물자를 빼돌리는 부정부패였습니다.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해 힘을 한껏 몰아주었지만 이 자금이 로켓군 수뇌부에 오히려 부정부패가 싹 들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추락해버린 로켓군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우주탐사 스타트업 오리엔스페이스가 개발한 로켓 그래비티-1 그래버티-1이 황해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날 황해에서는 그래비티 로켓 발사와 함께 두 개의 커다란 가스 기둥과 파편 조각들이 하늘에 날아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번에 발사된 그래비티 1호는 완전 고체형 추진체로 이번 발사로 중국 상업용 로켓 탑재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주탐사 스타트업 오리엔스페이스 측은 그래비티 1호 로켓이 상업용 기상 위성 3기를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비티 1호의 발사는 중국에서 진행된 올해 네 번째 우주 탐사 임무였습니다. 미국을 넘어 2045년 우주 최강국에 오르겠다는 중국의 마이너스 우주굴기가 속도를 내면서 최근 중국도 미국처럼 우주 탐사에서 민간업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로켓 발사 횟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은 중국 상업용 우주 탐사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비티 1호는 발사 용량 측면에서 중국 우주기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바다 위 선박에서 로켓 발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로켓과 위성 발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이 발사한 로켓이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주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너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중국은 화물우주선을 자국 우주정거장 텐궁과 도킹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화물우주선 텐저우 7호는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로켓 창정 7호-야오8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지난 19일 중국 매체들은 일제 텐저우 7호가 3시간가량을 비행해 18일 오전 텐궁의 본체 모듈 테너와 도킹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물우주선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엄청난 양의 과일과 채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국 CMSA은 중국 우주인들이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어 했다. 이번에 텐저우 7호는 2400kg의 과일, 채소와 생활 물자를 우주로 보냈다. 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국 우주비행사 3명은 지난해 10월 26일 이후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3개월째 거주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를 두고 우주에 중국만의 집을 갖는 꿈이 현실이 됐다며 T자형 구조인 텐궁은 지구 저궤도인 고도 390km 상공에 떠 있는데요. 세계 모듈의 무게는 66t에 이르며 이곳에서 중국은 총 1000건이 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주인들이 먹고 마시고 실험하며 내놓는 쓰레기도 많을 텐데 여기에 과일과 채소까지 실어보낸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매년 유인 우주선 2대와 화물 우주선 12대를 발사해 텐궁과 도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국이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화물 우주선을 오가게 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많은 우주 쓰레기를 양산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중국 로켓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중 간 우주기술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에서 로켓 연료 탱크 실험 중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29일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란젠 우주항공은 상하이 우주비행연구소의 야외 시설에서 로켓 연료 탱크 실험을 하던 중 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란젠 우주항공은 폭발은 없었다며 직원들은 가벼운 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SNS에 올라오지 않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실험이 진행된 숭장구 인근 위수로 주민들은 당일 오후 7시 30분께 쾅 소리와 함께 창문이 흔들렸다고 중국 소설미디어 웨이보에 즉각 올렸습니다. 한 주민은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고 도로에 소방차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지진이나 엄청난 천둥처럼 느껴졌다고 올렸습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란젠 우주항공 직원 3명이 숭장 중심병원에서 머리와 손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회사의 한 직원은 언론에 탱크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이번 압력 실험에 극저온 액체 질소가 사용됐다며 이번 실험이 로켓 주체 2호의 개량형 모델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란젠 우주항공은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액체산소와 메탄을 동력원으로 삼은 로켓 주체 2호 Y3을 이용해 세계의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7월 주체 2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액체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한 기업이 됐는데요. 고성능, 저비용의 메탄 추진 엔진은 고체 연료나 액체 수소 등을 사용하는 기존 로켓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더 안전해 특히 재사용 로켓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 로켓공학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왜 이런 폭발이 일어났는지, 어떤 실험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워낙 비밀에 붙이는 중국인지라 앞으로 얼마나 더 이와 유사한 폭발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실험실 주변 마을 사람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중국에서 발사한 로켓의 잔해 일부가 발사 도중 한 주택가 근처에 떨어져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 CNSA은 지난달 26일 스촨성 시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2대의 위성을 탑재한 장정 3B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한 쌍의 위성은 중국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더우 사용 목적으로 발사됐고 계획대로 지구 중궤도에 정확하게 안착했습니다. 문제는 발사 후 잔해였습니다. 장정 3B 로켓 측면 부스터 한 쌍으로 보이는 잔해가 민가 근처에 떨어진 것인데요. 이 역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SNS에 공유한 영상을 보면 광시 장족자치구 근처 산으로 부스터가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치는 스촨성 시창 남쪽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주택 바로 뒤편으로 잔해가 떨어져 주변이 황색 연기로 뒤덮인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우주 전문 기자 앤드류 존스는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종류의 부스터 낙하 액션은 베이더우 위성을 발사한 장거리 로켓 3B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장정 3B 1단 및 4개의 사이드 부스터는 사산화 질소와 UDMH 조합을 사용한다며 두 연기 모두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로켓 잔해가 민가 부근에 떨어졌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베이더우 위성을 발사하면서 로켓 부스터가 민가 근처에 떨어진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부스터가 주택 위에 떨어져 집 한 채를 완전히 파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위성 발사대가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있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중국은 발사대를 옮길 생각은 안 하고 로켓 발사 전 인근 주민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공지와 대피령을 내리는 선에서 로켓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또 로켓군은 로켓군대로 중국의 우주 관련 산업은 이처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로켓군 수뇌부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해도 제대로 장악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시 주석은 새 로켓군 사령원과 정치위원회 왕허우빈 전 해군 부사령관, 쉬시성 전 남부전구 공군 정치위원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둘 다 로켓군은 처음인 인물들입니다. 로켓군은 우주기술과 핵전력 등 첨단 기술이 핵심인데 이런 첨단 기술은 몰라도 충성도가 높고 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을 수뇌부에 앉힌다면 비리는 없을지 몰라도 문외한이 지휘 계통을 바로 세우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청은 계속 이어지고 현재 로켓군 내부의 긴장감은 필요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적인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받는 압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며 이 과정에서 일탈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뜻인데요.
중국에서 핵이나 우주과학 같은 비대칭 전력이 중시되면서 로켓군 내부에서는 언제든 미국에 관련 전력이 노출돼 비공식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보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숙청 작업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 숙청이 계속되는 한 시 주석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100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최근 5년간 약 176%가 증가해 국제 무기 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8위에 올랐고 이런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는 연말까지 이어져 연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호조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무기 수출을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그냥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이지 무기의 원천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을 이전해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건 없이 이전해주기도 하고 생산 라인을 깔아주기도 합니다. 비록 한국은 대형 무기를 만드는 전체 생산 라인과 연구 제작 시스템, 그리고 개발 능력은 없지만 조립과 설계 제조 및 원가라는 장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조립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부품과 기술을 가져와서 어찌됐든 만들어서 그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영국 육군이 기동화력 체계의 매프 피자주포 획득 사업에 제안을 받으면서 영국 정부와 현지방위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FP 사업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 정부가 자국의 노후화된 AS-90을 대체할 신형자주포 116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그 금액만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작년에 영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DSEI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지상장비와 무인 방산 시스템을 선보이며 이미 눈도창을 찍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국의 MFP 사업의 핵심 요건은 자동화 포탑의 탑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K9의 개량형인 K9A1은 반자동 탄약장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다시 개량한 K9A1을 가지고 명국을 접수하러 가게 됩니다. K9A2의 스펙을 보면 이보다 더 위대한 자주포는 답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기존의 K9A1의 탄약 운용 시스템은 반자동 또는 수동이었지만 K9A2에서는 탄약 장전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해서 버튼 하나만으로 사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습니다. 즉 좌표만 입력하면 포신이 자동으로 작동되며 포탄과 장약도 자동으로 장전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는 30초 내에 사격이 가능하게 되며 이동 중에도 1분 안에 포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 장전되는 완전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기존 5명의 승무원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력 감축의 이점까지 얻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에서는 이 K9A2의 자동장전 장치 영상에 기가 막히다는 반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의 핵심 기술로 개발된 자동화 포탑입니다. 155mm 포탄과 새로 개발된 둔가마 장약이 동시에 자동으로 이동 및 장전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 완료된 자동화 포탑에서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포탄 문용 장치를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바꿔 기존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를 910발로 증가시켰으며 현재 3분간 최대 18발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3분간 최대 27발을 발사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되며 여기에 사거리도 54km로 대목 늘어나 화력이 한층 더 강화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포탄 위에 달린 K-6 중기관총 운용을 수동에서 원격 사격 통제 체계할 CWS로 개선되어 사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내부에서 원격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장착해 기동성 향상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방산의 본고장, 군수산업의 선진국인 영국을 제패하기 위해 지난 9월 레오나르도, 영국 버빌리어나도, UK과 피어슨 엔지니어링 피선 엔저니링, 그리고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도키드 마틴의 영국 버빌 락히드 마턴 UK까지 공식 합류한
팀 선더를 이미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팀 선더는 트위터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DVD 포럼 2022 전시회 참가를 위해 K9A가 영국에 도착했으며 하나 디펜스는 유럽 최초로 최신 K9 썬더 자주포를 전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K9는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로 52구 경장 자주포로는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2000년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차지했으며 최근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폴란드와의 수출 성공에 힘입어 지금은 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한 적수가 없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올해 4월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K9 썬더의 판매가 심상치 않습니다. 터키, 인도, 이집트, 호주, 핀란드와 연달아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이제는 서방 국가의 본진인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K9를 차세대 자주포로 치켜 세우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떨떠름해합니다. 원인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모두들 이게 기분 나쁘다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하지만 한국의 K9이 잘 팔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작년 6월부터 끊임없이 이번 한국의 영국 자주포 시장 공략과 관련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영국의 자주포를 판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국의 무기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출과는 달리 방위산업의 수출의 의미는 국가의 생존을 타국에 의지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 간 신뢰 믿음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것으로 한국이 끊임없는 무기 수출을 통해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더욱 더 강한 동맹의 힘의 연대를 과시하는 것. 중국에게 좋은 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9A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국. 입찰에서 순조롭게 우위를 점할 것이다. 현재 한국산 자주포와 경쟁할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 라는 뉴스를 일찌감치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구이 내부 자동 잠전 모습을 보니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 발사 라인을 포탑 후미로 옮긴 것 같은데 로봇 2대가 같이 포탄을 전달하는 건 봐. 살벌하다 진짜. 한국의 저 자동 잠전 장치를 보니 진짜 자주포가 뭔지 이제 알겠어. 그럼 위에 연필도 포병전에서 북한이 2차 대전 때나 쓰던 견인포도 이기지 못했는데 딱 봐도 지금 한국산과 경쟁할 서양의 자주포가 없어.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이야. 저 자주포를 포함해서 한국산이 몸바를 것들이 있단 말이야. 배울 점이 있어. 정말 기가 막히네. 자동화가 장난 아니네. 가볍게 볼 물건이 아니야. 전쟁 터지면 저렇게 복잡하게 잠전하는 거 별로인데. 키보드 워리어를은 K9 봤으니 그래도 북한의 포틀은 이기지 못한다고 또 떠들어야지. 장난 아니네. 하이레벨이야. 역시 세계 판매량 1위라서 그런가. 물건이네. 우리나라가 이번 영국의 MFP 사업에서 결실을 이뤄낸다면 방산 선진국 명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로 판매되는 우리나라의 이런 무기들이 전쟁이 발발한 곳이 아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육군 3포병여단 육군 38군단 통합 이후 최초로 적 화력 도발 경멸을 위한 장사거리 포탄 사격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훈련은 강원도 영통영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3포병여단 예하 2개 포병대대는 K9 자주포 12문을, 102기가벼단 예하 1개 포병대대는 K55A1 자주포 8문을 운용하며 총 140여 발의 포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포탄 사격 훈련에서 가장 시선을 끈 것은 최대 사거리 40km에 달하는 장사거리 포탄으로 주둔지에서 27km 떨어진 표적지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K9 자주포의 위력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사거리에서도 충분히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해병대가 K9 자주포를 해안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지 사격 테스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K9 자주포만으로도 바다에 있는 함정을 명중시키면서 해안에서도 훌륭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 한화디펜스는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구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해 세계 방산업계에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이 아프리카 국가에 국산 자주포를 사상 처음으로 수조라는 쾌거였으며 계약 금액 2조 원은 자주포 해외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화디펜스는 이집트에 K구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을 공급하는 K9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한국산 자주포와 탄약 운반 장갑차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완제품 초도 물량은 2024년 하반기까지 납품될 예정이며 이후 잔여 물량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한번 자주포와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지 휘장갑차까지 판매하면 장비 운용 교육 및 부대, 야전, 창정비 등의 후속 군수 지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이 계약은 한국과 이집트의 방산 협력 그 초석이 되었고 특히 해군용 K구자주포가 최초로 수출되는 사례여서 K9의 전천후 운용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해상으로부터 접근하는 적에 대한 방어가 국가 방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집트 해군은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 방어용 화력체계로 K구자주포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K구자주포는 이집트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한화디펜스의 K구자주포 이집트 수출은 말 그대로 10년에 걸친 인내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2017년에 있었던 시험평가에서 K구자주포로 해안으로 접근하는 표적함을 명중시켰고 이것이 이집트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K구자주포는 해상 표적함을 한치의 오차 없이 명중시켰습니다. 자주포는 직사화기나 유도무기가 아닙니다. 포탄을 하늘로 쏘아 올려 장애물 뒤에 숨은 적을 타격하는 곡사화기입니다. 게다가 K군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장거리 무기입니다. 이런 곡사화기로 망망대해를 동해 해안으로 접근하는 가상적 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은 이집트군 관계자들에게 화살로 솔방울을 명중시키는 수준의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K9 자주포뿐 아니라 단짝격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지 휘장갑차까지 함께 수출돼 그 의미를 더했는데 K10은 세계 최초 탄약 재보급 자동화 장치로서 탄약 보급 속도를 높여줍니다. K11 사격지 휘장갑차는 이집트군의 작전 요구 성능 구현을 위해 K10 차제 내부의 포병 사격 지휘 체계와 각종 정찰 탐지 및 통신 장비 기능을 탑재한 차량으로 K9 자주포가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이집트 맞춤형 모델입니다. 실제로 K9은 이집트의 방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도 모하메드 살라헬딘 무스타파 이집트 군수생산부 장관이 K9 생산기지인 이집트 국영 무기 제조시설 팩토리 200을 찾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주문했습니다. 팩토리 200은 이집트의 무기 기술을 집결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에밀 에이브럼스 탱크와 군용 차량이 조립되고 있으며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이집트가 K9 자주포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집트 방산기술 국산화 핵심 거점인데요. 한화는 이집트의 무기 제조시설 팩토리 200에서 자주포 생산을 하는 동시에 나아가 아랍과 아프리카 등의 또 다른 방산 무기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아흐메드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은 K9 획득을 원하는 많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미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K9 자주포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예한 포격전이 진행되자 포격 후 빠르게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자주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인공위성 및 드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 포격을 퍼붓고 있고 또 대포병 레이더가 대거 배치되면서 상대편의 대응 사격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포격을 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국 자주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인데요. 따라서 미국산 다연장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 병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전장이 핵심 무기로 떠오른 데 이어 자주포의 공급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의 M109 자주포를 시작으로 독일의 PGH 판저하우비처 2000,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폴란드의 AHS 크라프 등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돼 쓰이고 있는데요.
이 중 폴란드의 AHS 크라프는 한국산 자주포 K9의 차체에 AS90의 포탑을 얹은 혼종으로 유명합니다. 방위산업계는 고화력 중무기 지원을 주저하던 서방 각국이 잇따라 자국산 무기 공급에 나선 것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의미가 가장 크지만 그 이면에는 다시 돌아온 군비 경쟁의 시대에 자국산 무기의 성능을 보여주려는 욕심도 섞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전 기록만큼 무기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 자국 무기를 선보이기 위해 앞다퉈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K9의 인기가 고무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K9 자주포를 판매하면서 각종 탄약 등 화력 탄약 무기 역시 함께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약은 단가가 주력 수출 품목 대비 워낙 낮아서 상대적으로 잘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9같이 본 제품이 품질을 인정받아 스테디셀러가 되어 탄약 수주를 꾸준히 이어간다면 엄청난 수익이 쌓입니다. 한 번에 터지는 대박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쌓이는 일종의 연금 복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산 수출 실적이 35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을 계속 달성했던 지난 2013-2015년 3년간 누적 수출액 중 탄약 총포 분야의 평균 수졸 금액 비중이 41.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출 성과를 창출해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K9 자주포 등 주장비의 수졸 증가에 따라 155포탄 등 탄약 분야 수출 수요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탄약 분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풍산은 각각 K2 전차,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물량과 관련해 현대로템과 2,934억 원 규모, 한화와 1,647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우리 군은 화력 및 탄약 분야의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국산화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2021년 발표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순위를 기준으로 화포체계 분야는 세계 4위권, 탄약체계 분야는 세계 8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순위가 세계 9위권,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9%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력 탄약 분야의 기술 역량이 타 분야 대비 더욱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살펴보면 자주포 등 화력 분야 무기 체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고 지속해서 전투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의 탄약을 비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방산 수출 경쟁력은 제품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업체의 경쟁력과 부가 서비스 경쟁력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도 많이 팔려야 부품값이 내려가고 유지보수가 편리해져 경쟁력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K9 자주포는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2,000대 이상의 물량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장비 신뢰성과 군수 지원의 용이성 등은 충분히 검증됐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방산은 글로벌 자주포 시장 1위에 오른 K9의 인기를 힘입어 폴란드를 넘어 유럽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한화는 K9 자주포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차세대 자주포 개발도 구상 중입니다. 사거리를 71,100km까지, 분당 발사 속도를 10발까지 늘리는 한편 첨단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한화는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 등과 팀 썬더를 구성해 영국 자주포 획득 사업에도 K9A 모델을 기반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미국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도 자동화 포탑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미래형 방산 분야를 빠르게 선점하길 기대해봅니다. 얼마 전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한 영국 교수의 발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를 마실 수 있다. 그 발언에 논란을 빚은 겁니다. 앨리슨 명예교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내 앞에 다핵 종제 거설비 ALPS를 거쳐 저장조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가 있다면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회가량을 바로 마실 수 있다. 라고 말했고 오염수 1회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방사능 수치가 12일가량 2배가 될 수 있지만 CT나 X-레이 등 의학 설비에 노출되었을 때 방사선량보다 적다. 1회가 아닌 10회까지도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마시지 못한 것은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가능하다면 TV에 나가서도 마실 의향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앨리슨 교수는 국내 과학자 중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분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것은 과학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그런 말을 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염수로 인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CT를 받을 때도 방사선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체 영향이 있지도 않고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앨리슨 교수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근거가 황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염수 시료 채취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일본 정부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앨리슨 교수는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오염수가 ALPS 처리가 됐다면 세슘, 스트론튬 등이 제거됐을 것이다. IAEA와 다른 시찰단이 계속해서 더블 체크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그러한 기관들을 속일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자 삼중수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해한 방사성 핵종이라 생각하고 물고기가 물을 마셔도 마찬가지이며 그런 물고기를 먹는 사람도 무해할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속일 리 없기 때문에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황당합니다. 일본이 과연 후쿠시마 관련 조작이나 은폐를 한 적이 없을까요? 일본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은폐와 조작을 일삼다가 적발되어 사과한 것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노심용룡 자체를 은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수 유출도 은폐했다가 들통이나 망신을 당했습니다. 일본 전력회사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났을 때 노심용룡, 즉 멜트다운이 일어났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을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노심용룡은 원자로 안에서 핵연료 노심이 과열돼 녹아내리는 현상으로 외부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어 중대 사고에 해당하지만 도쿄전력은 사고 후 약 2개월간 노심용룡을 부인하고 노심 손상이라고 주장하다 결국 5년 만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도쿄전력 제3자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노심용룡 은폐 의혹 조사 보고서를 보면 동일본 대지진 사흘 후인 2011년 3월 14일 시미즈 마사타카 당시 도쿄전력 사장이 홍보 담당자를 통해 기자회견 중이던 부사장에게 총리 관저의 지시라며 노심용룡이란 단어는 절대 쓰지 말라 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 옥상에 높은 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고여있어 비가 올 때마다 배수로를 타고 바다로 흘러나갈 우려를 확인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호기 배수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전용 항만과 연결되어 있으나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10개월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표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2호기 배수로의 오염수를 측정한 결과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이 리터당 23,100베크렐, 세슘 134가육 1,400베크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오염 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여러 차례 은폐했는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일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앨리슨 교수의 논리라면 오염수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균열 교수는 앨리슨 교수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염이 됐다 안 됐다, 정화됐다 안 됐다, 삼중수소가 있다 없다, 이런 말할 것도 없다. 앨리슨 교수의 말이 맞다면 도쿄전력이 방류하겠다는 물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너무 아깝다. 식수니까 버리지 말고 직접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자. 아예 후쿠시마 생수를 만들어서 영국에 수출하자.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도쿄 수도권에 연결해서 일본 도교 시민들이 직접 처리하고 아예 후쿠시마 생수로 출시해서 영국에 수출하면 어떻겠나? 라고 일갈해버린 겁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과학에 근거하여 후쿠시마에서 배출된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웨이든 앨리슨 영국 욕스퍼드대 명예교수의 발언은 개인적인 들출 발언이었고 원자력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2만 베크렐 BQ인데 음용수 기준은 1만 BQ이라며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실제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영국 BBC와 가디언지는 일본 내각부 정무관 소노다 야스히로 의원이 후쿠시마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원자로 내부에서 떠온 물을 마셨다고 보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소노다 야스히로 의원은 직접 TV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이 정화를 통해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물을 마셨고, 방송 이후 매체들은 쇼다 아니다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소노다 야스히로 의원이 물을 마실 때 두 손이 떨리는 장면을 보았고, 망설이는 듯한 불안한 눈빛과 손짓으로 물을 마신 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장면은 외신들을 통해 세계에 알려져 화제가 됐는데요. 영국의 한 핵 전문가는 소노다 차관의 행동을 두고 완전히 멍청한 짓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의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 2021년 온라인 미디어 IXI 주유에 이은 소노다 야스히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실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까지 그의 근황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SNS도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노다 전 차관이 병에 걸린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소노다 차관이 지금 건강하다면 오염수 방류를 앞둔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소노다를 전면에 내세워 대스타를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종에 가까운 행적을 왔을 때 만용을 부리다 비극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원전 피해 풍문을 불식하기 위해 후쿠시마산 야채를 시식하면 캐스터가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의 각 방송사들은 후쿠시마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 시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던 캐스터 오츠카 노리카즈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울러 원전 사고 수습 현장에서 작업했던 40대 남성이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자 일본 내에서조차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입니다. 합정에서는 바닷물을 담수화한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기계실에서 장병들이 조수기라는 장비를 손보고 있습니다. 조수기는 400톤급 이상 함정 필수 장비로 염화나트륨, 불순물 등을 걸러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만듭니다. 내부 공간이 워낙 좁고 식수 탱크도 작아 물이 귀한 잠수함에서도 조수기로 거른 담수가 기묘한 식수입니다. 손 씻고 밥 지을 때 사용하고 생수처럼 마십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해군 작전 수역으로 흘러오면 조수기 담수를 마셔도 되는 것일까요? 해군은 지난해 5월 방사능 오염수가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한 민간 연구소에 맡겼습니다. 최근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수기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능 물질을 걸러낼 수 없다. 임무 수행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150척, 조수기가 필요한 장병은 1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대로라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거나 조수기 사용을 멈춰야 해 전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든 해군은 일단 삼중수소 분석기를 배치하는 등 오염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바다에 설치된 측정 장비가 오염수를 감지하면 보급 함정을 통한 식수 추가 공급, 함정의 기지 복귀, 운항 중단 등 단계별 조치가 취해집니다. 해군은 연내 해양 방사능 측정 장비의 개발과 배치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방류를 막고 지금처럼 일본의 땅에 묻는 것입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앞서 언급된 것처럼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